안녕하십니까. 김태동 선생입니다. 4회 들어갈게요. 4회는 첫 번째 3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보면요. 주제별 한자성어, 은혜를 나타내는 한자성어가 상당히 많죠. 각골난만, 결조본, 백골난만, 감개무량, 감지덕지. 이거는 여러분들 따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3번에 한글 맞춤법 한번 보겠습니다. 한글 맞춤법에 보면 맞는과 알맞은의 구분이라고 해서 맞다는 동사고 알맞다, 걸맞다는 형용사인데 여러분 보세요. 동사하고 형용사를 구분하는 방법에서는 제일 좋은 게 이거더라고요. 보니까 동사는 뭐뭐는구나를 붙여보고 형용사는 뭐뭐구나예요. 이거 하나 외우면 돼요. 뭐뭐는구나를 붙이면 말이 되는 동사고 안 되는 형용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맞는구나 될 것 같은데? 알맞는구나, 알맞구나가 맞죠? 맞구나도 될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구분이 동사는 뭐뭐 는다나 니은다로 볼 수 있는 방법이고 얘는 형용사는 요게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맞는다 안 되잖아요? 그렇게 구분하시는 방법, 두 가지 구분 방법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걸로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 뒷장을 넘겨보시면 기본 작품 따라잡기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 작품만 좀 한번 이거 설명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원래 기본 작품 설명하는 거 원래 안 했었잖아요. 그런데 요 신동엽의 향하라는 작품은 좀 중요한 작품이라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5페이지를 바로 볼게요. 여러분 제가 뭘 보고 싶은 거냐면 이런 거예요. 가볼게요. 향하, 물질 문명에 물들지 않는 순수한 존재다. 너의 향하라고 했으니까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너의 고운 얼굴 조석으로 아침 저녁 우물가에 비춰야는 오래지 않은 옛날로 가자. 오래지 않은 옛날 동그라미 쳐볼게. 이게 문제가 모의고사 나왔었는데 긍정인지 부정인지 따져야 되는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오래지 않은 옛날로 가자. 오래지 않은 옛날 동그라미 치시고 수스럭거리는 수수밭 사이 걸찍스런 웃음들 들려나오며 호미와 바구니를 든 환한 얼굴 그림처럼 나타나던 석양. 이게 바로 그 고향의 모습입니다. 구슬처럼 흘러가는 냇물가 맨날 담그고 늘어앉아 빨래들을 두들기던 전설 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전설 같은 풍속 동그라미 칠게요. 전설 같은 풍속이라고 하는 건 옛날 풍습 이런 뜻이거든. 그 풍습으로 돌아가자 이런 뜻이에요. 눈동자를 보아나 향하 회올리는 무지갯빛 허울의 눈부심에 이런 걸 눈부심이라고 하는 게 긍정인지 부정인지 봐야 되거든. 그 눈부심이라고 하는 건 부정적이죠. 세모 쳐볼게요. 근거는 바로 뭐냐면 수식어와 그 다음에 서술어를 잘 보셔야 돼요. 보면 눈부심에 넋을 뺏기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허울의 눈부심이라고 했으니까 허울, 왜 우리 허울 좋다 이런 말 들어봤잖아. 그치? 허울 좋다는 것은 겉만 번지르르한 이런 것들을 허울 좋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 눈부심이라고 하는 건 세모 치시고 부정적이겠죠. 허울의 눈부심에 넋 빼앗기지 말고 철 따라 푸짐히 두레를 먹던 정자나무 마을, 두레를 먹던 정자나무 마을 동그라미 쳐볼게. 정자나무 마을은 두레를 먹다는 것은 둘러앉아서 먹던 공동체가 함께했던 이런 뜻입니다. 정자나무 마을로 돌아가자. 기생충의 생리와 허식에 인이 배기기 전에, 인이 배긴다는 것은 습관이 되기 전에 이런 뜻이에요. 기생충의 생리 허식 세모 치시고 전으로 눈빛 아침처럼 빛나던 우리들의 고향 병들지 않는 젊음으로 찾아가자꾸나. 병들지 않은 젊음도 동그라미 쳐야겠죠. 향하 허물어질까 두려움돌아 얼굴 생김새에 맞지 않는 발돋움의 흉내를 그만하자. 발돋움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부정적입니다. 미래로 나아가자 한다 이런 선택지가 나오면 틀린 거예요. 왜? 선택지 보니까 뒤에 구절 보니까 뒤에 흉내랑 그만내자 그랬으니까 흉내 그만내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이겠죠. 들국화처럼 소박한 목숨을 가꾸기 위하여 맨발을 걷고 콩밭임하던 차라리 그 미개지로 가자. 미개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미개한 곳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미개지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부정적인 느낌으로 많이 이제 들으실 텐데 여기서 미개지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옛날에서 때묻지 않은 그런 곳을 바로 미개지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쳐볼게요. 미개지애로 가자. 달이 뜨는 명절밤 비단 치마를 나부끼며 떼지어 춤추던 전설 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냇물 부딪히는 싱싱한 마음밭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신동엽이라고 하는 사람은 1960년대를 대표하는 시인이거든. 그러면서 이제 물질 문명에 대한 비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특히 이 사람은 분단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 작품들을 보실 때 배경 이야기도 좀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죠?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내용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음 내용은 화법과 작문인데, 여러분 화법과 작문은 어딜 보시냐면, 제가 요걸 좀 보고 싶습니다. 어딜 보냐면 8번부터 10번까지 내용 한번 볼게요. 여러분 8번부터 10번인데 13페이지입니다. 8번부터 10번을 볼게요. 자, 작문 상황을 보니까 물 섭취와 관련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올바른 물 섭취 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이 목표의 글입니다. 학교 학생들이고요. 전달 매체는 2020년 6월에 발간된 학교 신문이에요. 수집한 자료를 보니까 뭐 전문가가 권하는 술 섭취 방법이라고 땡땡 신문이 출처고, 2019년 자료 2는 물 중독 사례, 2014 물 중독 사례도 있나봐요. 한국의 물 섭취 현황이라고 해서 2004년도입니다. 자료 4번은 1일 1인당 수돗물 사용량 현황입니다. 2013년 자료네요. 초고를 한번 볼게요, 얘들아. 학생들은 물 섭취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 인터뷰를 통해 만난 우리 학생들은 대부분 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좋다고 답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선입견, 통념이라고 합니다. 물이 관절의 충격을 흡수하며 장기와 조직을 보호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물 섭취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물을 많이 섭취한다고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물 섭취를 위해 유의할 점은 무엇일까?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 우선 한 번에 마시는 물의 양에 유의해야 된다. 물의 양에 유의해야 된다. 단시간 내에 지나치게 많은 양의 물을 마시면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정상 수치 이하로 내려가는 물 중독이 발생할 수 있대요.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그러면 피로감이 커지고 두통 또는 어지럼증에 시달리거나 장기가 붓는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답니다. 나타날 수 있다. 한 다큐멘터리에서는 물 중독 환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그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우선 다음으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표지라고 하는 거예요. 표지. 우리가 왜 표지판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특히 이런 걸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담화 표지라고 합니다. 그냥 알아두세요. 다음으로 물을 마실 때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된다. 물을 마시는 때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된다. 땡땡대학 연구팀의 실험이 이를 뒷받침하는데, 연구팀은 먼저 실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목이 마른지 물어보았다. 그런 다음에 이들에게 동일한 과제를 부여했는데, 이후 관찰을 통해 이들의 물 섭취 유무를 파악하며 과제 수행 능력을 측정했습니다. 실험 결과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했는데, 목이 마를 때 물이 마신 경우는 물을 마시지 않는 경우보다 과제 수행력이 뛰어났대요. 그러니까 목이 마를 때만 먹어야 되나 봐. 이는 일반적인 생각과 같다. 반면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목마르지 않을 때 물을 마신 경우는 물을 마시지 않는 경우보다 과제 수행 능력이 떨어졌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물과 관련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는 거예요. 제가 이 문제를 왜 풀고 싶었냐면, 여러분 자료를 어떻게 우리가 분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아주 되게 좋은 문제가 8번 문제거든요. 8번 문제 볼까? 수집한 자료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선별한 다음에 선별된 자료를 반영해서 초고 작성하였다. 각 자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 초고를 작성한 게 바로 뭐냐면 세 번째 초고를 작성한 거잖아요. 가볼게요. 자, 1번 보면 자료 1을 보겠습니다. 자료 1은 전문가가 원하는 물 섭취 방법 2019년입니다. 작문 목적에 부합하는가 볼게요. 물 섭취 방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에 적합한 거잖아요. 그래서 가에 대해 그렇다라고 판단했겠고, 그렇다라고 판단해서 전문가가 권하는 물 섭취 방법이 본문에 나왔을 거 아닙니까? 어디 나오냐면 어딨니? 마지막 부분에서 연구팀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1번 선택지는 적절하겠죠. 그 다음에 2번 보면 자료 2는 내용이 자료 2가 뭐죠? 물중독 사례입니다. 다큐멘터리 2014년입니다. 내용이 물 섭취에 관한 많은 학생들의 인식이 잘못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정보를 제공한다고 봐서 가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판단했겠다 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두 번째 단락에 한 다큐멘터리에서는 물중독 환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그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다라고 해서 본문에서 그렇다라고 했으니까 활용을 했겠죠. 땡님.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자료 3은 연도를 고려하면 최근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지만 출처가 명확하고 물 섭취 실태를 보여주기 적절하다고 봐 나에 대해서 그렇다고 판단했겠군 이라고 했는데, 3번 볼까요? 자료 3이 뭔지 봅시다. 한국인의 물 섭취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 섭취 현황이고 2004년도 자료니까 2020년이니까 상당히 좀 최근의 자료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최근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지만 맞습니다. 출처가 명확하다. 출처는 땡땡병원 보고서 맞습니다.
물 섭취 실태를 보여주는 자료라고 했는데 한국인의 물 섭취 현황이라고 해서 실태를 보여준다고 했는데 보기에서 한국인의 현재 물 섭취의 실태가 나와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보니까 지금 어떨 때 물을 마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3번 선택지가 정답이 되는 거죠. 틀렸습니다. 첫 번째는 출처가 명확한 물 섭취 실태를 보여주기에 적절하지 않죠. 그 자료로 적절하지 않으니까 정답 3번이 정답입니다. 자료 4는 내용이 물 섭취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당연히 1, 2는 수돗물 사용 현황은 전혀 상관없잖아요. 가야 돼 아니다. 그리고 본문에 안 나왔겠죠. 자료 4는 출처는 분명하지만 해마다 발간되는 보고서라는 점에서 이 연도를 고려했을 때 최근 현황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고 2013년이니까 최근 게 아니라고 봤을 때 나에 대해 아니라고 판단해서 본문에 안 실렸겠죠. 그러니까 8번 문제는 자료가 각각 어떻게 활용되는지 제대로 활용되는지 필요한 자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되게 좋은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9번을 볼까요? 위에 초고에 반영된 내용 조직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 1분단에서 물 섭취한 학생들의 인식을 묻고 답하는 구조를 제시했다. 첫 번째 줄 볼까?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 대부분 물을 많이 마시도록 좋다고 대답했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 인터뷰를 통해 만난 학생들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구조로 설명을 했죠. 맞습니다. 물이 인체 내 역할은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가 드러난다라고 했는데 물의 관절에 충격을 흡수하며 장기와 조직을 보호하는 데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물 섭취는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인체의 역할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드러나지 않죠. 원인과 결과라고 하면 물이 어떤 작용을 해서 어떤 그 관절을 보호해주는 기능을 하는 거고 어떨 때 관절의 충격 흡수, 어떨 때 어떠하기 때문에 장기와 조직을 보호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 어떨 때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관절을 보호하는지 어떤 이유로 장기를 보존하는지 그런 내용이 안 나왔으니까 원인과 결과로 설명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분단에서 물 중독 증상에 대한 정보를 나열해서 제시한다라고 했는데 2분단에서 뭐라고 했니? 피로감 커지고 두통, 어지럼에 시달리거나 장기가 붓는 등이라고 했으니까 나열해서 제시했다는 게 맞죠. 그 다음에 3분단에서 물섭취 실험 방법 과정을 순서대로 제시했는다 그랬는데 물섭취 실험 방법은 물어봤는 목이 마른지 먼저 물어봤고 그런 다음에 동일한 과제를 부여했다. 그 다음에 관찰을 통해 물 섭취 유무를 파악했다. 과제 수행 능력을 측정했다는 거니까 이런 걸 과정, 순서가 나타나 있으면 과정의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적절하죠. 그 다음에 5번은 비교 대조의 방법이라고 했는데 마지막에서는 목이 마를 때 물이 마신 경우하고 목이 마르지 않을 때 물을 마신 경우가 두 개가 서로 비교 대조됐으니까 적절하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10번을 볼까요? 보기는 초고를 읽은 친구의 조언인데 보기를 반영해서 초고의 마지막 문단을 추가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글이 마무리되지 않는 느낌이니까 아까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에 실험 결과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중심 내용이 제시한 두 가지 유의사항을 모두 포함한데요. 두 가지 유의사항이 뭐냐면 첫 번째 마시는 물의 양에 유의해야 된다. 두 번째는 물을 마시는 때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두 가지입니다. 모두 포함한 문장을 추가하는 게 좋겠어. 또 하나는 중심 내용에 담긴 정보가 독자에게 어떤 긍정적 가치가 있는지를 밝히는 거예요. 1번 물은 적당한 양을 필요한 때에 이게 바로 이제 두 가지 유의사항을 동시에 집어넣고 있는 문장이겠네. 물 섭취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이해하고 삶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돼? 건강을 지키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뭐냐면 긍정적인 가치를 제시하고 있는 거니까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죠. 나머지 조건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언어와 매체인데 사실은 2021학년도 고3 6월 모의고사는 매체가 없습니다. 매체 문제가 없고 이때는 문제가 15문제였고요. 15문제 화작문이었습니다. 화법정보 문법이었어요. 이때는 매체 문제가 따로 있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선생님 5문제밖에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매체가 없어요. 매체가 없고 언어 파트에 대한, 즉 다시 말하면 문법 파트에 대한 문제만 있었습니다. 가볼게요, 여러분. 담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혼자 있습니다. 혼자 있으니까 기침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갈게요. 담화는 하나 이상의 발화나 문장으로 이루어진다. 발화는 문장이 여러 개 모였으면 발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담화가 그 내용면에서 완결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담화를 이루는 발화나 문장들이 일정한 주제 속에 내용상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야 돼요. 당연히 이제 뭐가 있어야 되는 거냐면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나간 거 아니고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각 발언한 문장 간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형식적 장치가 필요한데 이게 바로 뭐냐? 지시, 대형, 접속 표현입니다. 이게 사실은 지시 표현하고 대형 표현을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여기 이 문제에서 표현하고 있는 게 뭔지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볼게요. 우선은 지시 표현은 담화 장면을 구성하는 화자, 청자, 사물, 시간, 장소 등의 요소를 어떡하지 얘들아? 제가 수업 들으신 분 알겠지만 먼지 알러지가 있습니다. 여기 먼지가 좀 찬 것 같습니다. 먼지가 생긴 건 먼지 퍼먹게 생겼죠? 네, 근데 먼지 알러지가 있어서 먼지가 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뭐냐면 화자, 청자, 사물, 시간, 장소 등의 요소를 밑줄 쳐볼게. 직접 가리키는 표현이다. 밑줄. 그 다음 대용 표현은 담화에서 언급된 말 혹은 뒤에서 언급될 말을 대신하는 표현을 대용 표현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지시 표현은 이, 그, 저가 있습니다. 이들이 담화에서 언급된 말을 대신할 때는 대용 표현이 사용되는데 가령 친구가 든 꽃을 보면서 화자가 이 꽃 이쁜 애라고 했잖아. 직접 가리키는 거란 말이야. 이 꽃 이쁜 애라고 했으면 꽃을 직접 가리키는 이는 지시 표현입니다. 그러나 화자가 그런데 지난번 꽃도 이쁘던데 그때 그거는 어디서 났어 할 때 그거는 지금 현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시 표현이 아니고요. 발화는 곧장 이어간다면 이때의 그거는 앞선 발화의 지난번 꽃이라는 말을 대신하는 대용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 대화 상황에 있는 직접적인 그 사물을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앞에 발화에서 직접 발화에서 제시된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직접 제시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비교하는 것도 당연히 여러분들이 문제 풀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요거 문제가 출제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생각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볼게요. 끝으로 접속 표현은 이건 쉽죠. 문장과 문장, 발화와 발화를 연결해주는 표현으로 그리고 등과 같은 접속 부사가 대표적인 예이다. 앞서 언급된 두 번째 발화에는 그런데도 앞에 발화를 뒤에 발화에 이루어지는 접속 표현에 속한다. 한편 담화 전개 과정에서 화자는 청자 및 맥락을 고려하면서 발화나 문장을 통해 자신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구현한다. 이때 여러 문법 요소가 활용된다. 가령 화자는 아버지 진지 드세요 라는 발화에서 드시를 통해 문장의 주체인 아버지를, 종결어미 어요를 통해 청자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이와 같이 화자는 특정 어휘나 조사, 어미 등을 사용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 높이거나 낮추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아울러 위에 드세요의 어요는 그러니까 높이거나 낮추는 태도, 높임 표현이 나타났다는 거고요. 아울러 위에 드세요의 어요는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건데 즉 종결어미는 청자에게 답변을 요구하거나 의문문일 수도 있죠. 어떠한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됐다는 점을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등의 화자애들을 구현할 때 쓰인다. 그러니까 종결 표현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의도가 들어간다는 거죠. 화자, 청자 및 맥락이 발화 문장에서 문법 요소와 맺고 있는 관련성은 할아버지께서 마침 방에 계셨구나, 과일 좀 드리고 어려움과 같이 연속된 발화가 이루어진 다음에서 더욱 나타난다. 이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밑에 선택지 보겠습니다. 1번 볼게요. A, F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 1번 볼까? 두 친구가 만나서 주말 나들이 장소를 정하는 상황이에요. 우리 이번 주말 나들이 장소로 어디가 좋을까? 라는 생각하다가 지금 저녁 먹으러 가자. 1번 볼게요. A는 주말 나들이 장소 정하기라는 내용에 부합하지 않죠. 담화의 완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맞네요. 그게 뭔 소리야? 주말 나들이로 어디 갈 거냐고? 어떻게 하면 그럼 놀이동산 갈까? 거기 말고 자 보세요. B는 영선이 발화한 놀이동산을 대신하는 대형 표현이죠. 놀이동산이 지금 앞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화 상황에서 바로 옆에나 앞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형 표현이다 맞고요. 사실을 보여주면 여기는 어때? 거기 해수욕장은 아주 좀 춥잖아. 3번 보시면 C와 D는 발화 간의 관련성을 높이는 형식적 장치로서의 형태가 다른 표현이지만
동일한 장소 나타낸다. 사진 속에 여기, 거기라고 얘기했던 건 동일한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3번도 역시 맞죠. 아주 춥잖아. 그리고 너무 멀잖아. 이는 해수욕장은 아주 춥잖아와 너무 멀잖아요. 대등하게 연결해준다. 그리고 맞네요. 섬유를 바라보면 아 작년에 같이 갔던 그 수목원은 어때? 그래 거기가 좋겠다. 토요일에 보자 안녕. 5번 보면 작년에 갔던 수목원을 밑줄 쳐봐. 직접 가리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눈앞에 수목원에 있는 게 아니니까 지시 표현이 아니고 이거는 대용 표현이 되는 겁니다.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개가 이렇게 비교되는 지점 있잖아요. 비교되는 지점하고 뭐 공통점 있는 부분이라든가 차이점 있는 부분. 특히 차이점 있는 부분은 시험에 나올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여러분 꼭 지금 읽을 때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억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 아까 할아버지께서 마침 방에 계셨구나. 과일 좀 드리고 오래요. 1번 보자. 깨설을 통해 이건 문법의 문제인데 뭐 앞에도 문법이지만 깨설을 통해서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맞죠? 계셨구나의 계시를 통해서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계시다도 특수어를 통해서 주체 높임이 나타나는 거거든. 3번에 계셨구나의 구나를 통해서 문장의 주체인 할아버지가 나 새롭게 알게 되었음을 부각하고 있구나. 할아버지께서 마침 방에 계셨구나. 몰랐었는데 새롭게 알게 된 거잖아요. 그 다음 드리고는 드리고를 통해서 문장의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인다고 했는데 과일 좀 드리고 오렴. 여러분 이거는 좀 외우시는 게 좋아요. 주체 높임 특수 어휘하고 그 다음에 객체 높임하고 특수 어휘들을 좀 암기하시는 게 편합니다. 암기하시는 게. 여기서 주체 높임은 뭐예요? 계시다, 잡수시다, 주무시다, 편찮으시다, 돌아가시다. 외우세요, 여러분. 외우시는 게 훨씬 나아요. 객체 높임은 드리다, 모시다, 뵙다, 뭐가 있을까? 여쭙다. 어렵지 않잖아. 딱 9개인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선생님, 내일 뵐게요. 라고 하면,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뵐게요가 높여주는 게 뭐냐라고 하면, 무슨 높임이야? 상대 높임이에요? 뭐 청자잖아요. 얘가 청자잖아요. 청자를 높여주는 뭐 특수어이다.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거든. 왜냐면 여기는 문장에 생략돼 있어. 내일 제가 선생님을 뵐게요라고 하는 말이 생략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생략된 문장을 찾기가 어렵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뵙다, 객체 높임 이렇게 차라리 외우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을 나타내는 이 어휘들은 특수어휘는 반드시 암기를 해두시면 훨씬 문제 푸는 게 쉽고 빠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실제로 작년에도 작년 9월 모의평가에도 이런 게 나왔었거든. 그러면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답은 4번 주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객체입니다. 오렴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죠. 자, 3번 문제를 보실까요? 이것도 역시 중세국어에서 우리가 앞에 3회에서 푸던 거 풀는 거랑 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뭐냐면 그 중세국어 문제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몰라 이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렵진 않습니다. 왜 어렵지 않냐면 나오는 내용이 계속 똑같이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가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현대국어와 달리 중세국어의 관용격 조사에는 여러 형태가 있다. 선행체현이 무정부릴 때는 시옷이 쓰인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걸? 나락 말싸미 할 때 나락 시옷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정명사일 때 시옷이 들어가는 거고 유정부릴 때는 모음조화에 따라 애 또는 의가 쓰입니다. 다만 유정부리라도 존칭의 대상일 때는 이들 대신 시옷을 쓴다. 즉 부텄이라고 부처의라고 쓰면 그때는 시옷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만 유정부리라도 존칭 이런 게 문제 출제될 것 같지 않습니다. 다만 뭐 할 때 그 출제자가 당연히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문제를 내겠죠. 다만 유정부리라도 존칭의 대상일 때는 이들 대신 시옷을 쓴다. 이를 참고해서 선행치안과 후행치안이 관용격 조사에 연결되었을 때 모습을 아래 표의 기억 미음에 한번 채워보자. 정답 1번입니다. 아바님은 뭐냐면 아바님은 높임 대상이야 높임이 대상이 아니야? 높임의 대상이죠. 아바님은.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돼요? 아바님 여기에 시옷을 씁니다. 여기에 시옷을 쓰고 아바님 곁 이렇게 씁니다. 시옷을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님의 해가지고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이더라도 높임의 대상이니까. 그러니까 정답 1번이 정답이죠. 기력이니까 유정물인데 높임의 대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의를 쓰겠죠. 아들이니까 유정명사지만 높임의 대상은 아니니까 애를 쓰겠죠. 숲을 무정명사니까 시오 쓰겠죠. 등잔 무정명사니까 시오 쓰겠죠. 그렇게 문제 푸시면 되는 거예요. 지울게요. 그 다음 볼까요? 4번 볼까요? 이 문제 제일 어렵습니다. 세 번 제일 어려운데 기억 미음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한 건데 주기적으로 운동하기가 건강의 첫걸음이다. 1번 볼까요? 기억이 서술어인 문장에서 기억이 서술어인 문장은 뭐냐면 주기적으로 운동하기가 건강의 첫걸음이다 라고 했는데 건강의 첫걸음이 뭐예요? 운동하기가 이게 바로 기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운동하기가 붙은 명사절이거든. 명사절이 가라는 주격도사 붙으면서 이게 어떤 역할을 해? 주어 역할을 하는 거죠. 1번 선택지 적절합니다. 명사절이 주어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정답 1번이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어려운 게 1번이 정답이면 좀 불안하거든. 답이 아닐 것 같고 불안하거든. 니은이 서술어의 문장에서 실천하기잖아요. 명사절이 목적이 일어난다. 실천하다라고 하면 하다에 기가 붙어서 명사절이 됐으니까 실천하다에 뭐가 그것을 꾸준하게 실천하다. 명사절이 아예 없어요, 여러분. 정답 2번은 틀렸죠. 명사절이 없습니다. 디귿 볼까요? 원한다. 뭘 원해요? 그것을 꾸준히 실천하기를 원하는 거죠. 기가 붙으면서 거기에 을을이 들어가면서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거든. 명사절이 맞습니다. 부사어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죠. 목적어. 그러니까 부사어 기능을 한다는 게 틀렸고요. 4번은 리을이 서술어인 문장에서 명사절이 보어 기능을 한다. 제대로 된다. 뭐가? 계획 세우기가 제대로 되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계획 세우기가 제대로 되다. 즉 명사절이 가가 붙으면서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 기능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계획 세우기가 선행돼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명사절이 관용어 기능을 하는 거죠. 이런 거야 얘들아. 제대로 좀 어려운데 이게 더 쉽게 간단한 문장을 만들면 이런 거죠. 문장하고 비슷해요. 제대로 되다에 니은이 붙으면서 얘를 꾸며주는 거고 얘가 얘의 주어가 되는 거고 똑같아. 히다에 니은이 붙으면서 얘를 꾸며주는 구조가 똑같거든. 그럼 이 문장은 뭐야? 눈이 히다와 눈이 온다가 결합된 문장이에요. 그지? 그게 히다라고 하는 눈이 똑같으니까 이게 여기에 관용절로 이렇게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얘도 똑같아 얘들아. 계획하기가 제대로 되다, 계획하기가 선행돼야 된다. 이 계획하기가 이게 똑같단 말이야.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관용절로 이렇게 수식하는 문장도 좀 바뀐 거야. 얘랑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것의 주어 역할을 제대로 되다, 계획하기가 제대로 되다, 눈이 희다, 주어 역할을 하는 거고 계획하기가 선행돼야 된다. 이것도 역시 이 서술의 주어 역할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정답이 어딨니? 5번도 역시 명사절이 관용어 기능을 한다는 것도 역시 틀렸고 주어 기능을 하는 거겠죠. 정답 1번이 정답입니다. 5번을 볼까요? 보기에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만을 있는 대로 한번 골라라 라고 했는데 선생님 자기소개서를 써봤는데 띄어쓰기가 맞는지 가르쳐 주시겠어요? 헷갈리는 부분을 표시해왔어요. 양로원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사실 그 기간에 봉사보다는 이게 여러분 뭘 보시냐면 조사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문제였어요. 봉사보다는 할 때 보다가 뭡니까 여러분? 보다 뭐뭐보다 철수보다 보다는 조사입니다 여러분. 조사예요. 특히 이제 부사격조사인가 아마 그럴 건데 보다 는도 조사거든. 그러니까 붙였어야 됩니다. 게임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저 작은 일을 도울 뿐이었는데 할 때 뿐이 있잖아. 너뿐이다 할 때는 뿐이 조사거든요. 근데 도울 뿐 할 때 돕다에 리을이 붙으면서 뒤에 뿐을 꾸며주는 거거든. 그러면서 이때 뿐은 바로 뭐냐면 의존명사가 되는 거예요. 너밖에 없어. 너 밖에 없니 할 때 바깥에 이때는 명사조사라고 해서 너 밖에 없어 할 때
밖에를 띄었어야지만 너밖에 없어. 이럴 때는 조사거든요. 붙였어야 되는 거예요. 너밖에 없다며 행복하시는 어른들의 말씀을 들을 때만큼은, 뭐뭐만큼은, 때라고 하는 게 명사니까 만큼이 바로 뭐예요? 조사거든요. 그 정답 몇 번이야? 5번이 정답입니다. 기억의 보다, 디귿의 밖에, 리을의 만큼이 전부 다 조사거든요. 밑에 두 번째 줄. 한글 맞춤법에 따르면 문장의 각 단어는 띄었어야 하지만 조사는 예외적으로 그 앞말에 붙여 쓴다. 그러면 땡땡은 앞말에 붙였어야 되겠군요. 뭘 찾으란 얘기입니까, 여러분? 조사를 찾아라. 이런 문제하고 똑같은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주간 과제 룰을 보시면 쌤이 모의고사 1번부터 나머지는 괜찮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7번 문제를 잠깐 볼게요. 22페이지 7번 문제 잠깐 보시면 자,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밑줄 친 들의 성격이 나머지와 다르다 그랬으니까 얘들아 들 5번은 조사고 들 9번은 접사잖아. 이거 구분 어떻게 하냐면 밑에 보세요. 그 환경을 보셔야 돼. 체언, 부사어, 일부, 연결음이 엄청나게 많은데 합성 동사의 선행 요소 및 문장의 끝 따위 뒤에 붙어서 복수 나타내는 거야. 그 다음 밑에 보니까 셀 수 있는 명사나 대명사 뒤에부터 복수야. 그러니까 여러분 복수라고 하는 걸 통해서는 절대 구분할 수 없잖아요. 그럼 조건을 확인해야지. 그 위에 건 너무 많잖아요. 밑에 걸 보는 거예요. 셀 수 있는 명사나 대명사 뒤에서. 그럼 봐봐. 기억, 어서들 할 때 어서가 셀 수 있는 명사인가? 아니죠. 지워보세요. 밖에서 할 때 셀 수 있는 명사인가? 아니죠. 그럼 기억니는 똑같은 성격이겠네요. 아이들, 셀 수 있는 명사죠. 정답 3번이 정답이에요. 4번 보면 나와서들, 나와서가 셀 수 있는 명사인가요? 아니죠. 많이 셀 수 있는 명사인가요? 아니죠. 정답 몇 번입니까?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거겠죠. 이해되겠니? 예, 그렇게 이제 찾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 넘겨보면 여러분 8번부터 10번까지 여러분 지금 시간 제가 요번에 보니까요 제가 풀고 싶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풀고 싶은 문제가 문학을 좀 한번 풀어볼게요. 문학에서 여러분 27페이지 보겠습니다. 이번에 27페이지 14번부터 19번까지 문학을 한번 좀 풀어보겠습니다. 그동안 계속 비문학만 풀었었는데 여러분 다작품에 보니까 좋은 아주 유명한 시조가 나와서 27페이지 문학 5일차 문학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의 분석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14번은 뭐냐면 14번은 가와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이건 뭘 찾는 거냐면 윗글의 내용에 대한 문제가 나온 거예요. 1번 보면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심화되고 있다. 2번은 자연의 섭리를 깨닫는 과정이다. 3번은 화자가 대상을 만날 수 없는 정황이 나타나 있다. 부재 상황이다. 이거 확인하는 거고 대립적 가치가 첨예하게 표출되어 있다. 시간의 변화 중심으로 시상이 전개되어 있다. 시간의 변화라고 하면 시간 변화 단어가 무조건 잘 나와야 됩니다. 15번을 보니까 시적 화자의 태도를 중심으로 가와 나를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해서 가작품과 나작품이 비교가 돼야겠죠. 어떤 태도가 나타나는지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번 보시면 A와 B의 공통된 표현상의 특징을 찾는 거죠. 1번 문답 형식이고요. 문답 형식을 통해 친밀감 나타낼 수 있겠죠. 감각적 이미지, 그러니까 문답 형식이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고 2번은 감각적 이미지, 정서 구체화한다. 그 다음 대구, 안정적 은율감, 반어적 표현, 긴장감, 어조 변화, 정적인 분위기 이런 건데 공통된 표현 효과니까 공통점을 찾아야죠. 17번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 이런 건 어떻게 하냐면 가의 내용을 읽고 나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해결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너무 이렇게 가나다 다 읽고 이렇게 문제 풀고 이러면 또 까먹거든. 진짜 그렇다고. 이거 또 올라가다 보면 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또 시간 걸리니까. 18번 나의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나 작품 보고 바로 풀어도 될 것 같고. 19번 다의 각수를 연결해서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이제 확인하는 건데 해보겠습니다. 김동명의 파초입니다. 여러분 이해할 때 이 시를 처음 보는 거잖아요. 당연히 처음 보는 거니까 어려울 텐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뭘 생각하냐면 표면상에 나타난 것만 확인하자. 무조건 시를 읽을 때는 표면만 확인하자. 1번 표면. 두 번째는 문장들 간에 그냥 다
다시 말하면 논리 관계만 따지면 된다.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논리적인 관계만 따져라. 그리고 화자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냐 이런 것만 보면 되는데 우리가 너무 깊이 고민하거든 얘들아. 너무 깊이 고민하니까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돼? 너무 깊이 고민하니까 어려운 거죠. 너무 깊이 고민하니까. 너무 깊이 고민하면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조국을 언제 떠났노? 떠났다. 조국을 떠났다 그랬으니까 이 작품이 조국을 떠난 게 우리가 역사적 사건이 뭐가 있어? 일제감정기겠구나. 이렇게 짐작하면 되는 거죠. 떠났다 밑줄치고 파초의 꿈은 가련하다. 가련하다 밑줄치고 볼게요. 가련하다. 뭔가 자연물이 나왔어요. 자연물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자연물이 나오는 이유는 자연물이 그냥 쓰이는 건 절대 없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화자와 관계를 따져봐야 돼. 화자와 관계가 뭘까?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화자와 관계가 뭘까? 자연물이 있는데 화자와 관계가 뭘까? 이걸 따져봐야 되거든. 화자와 어떤 관계일까? 가볼게. 조국을 언제 떠났노? 파초의 꿈은 가련하다. 파초가 가련하대요. 화자는 어떤 상황이지? 그러니까 감정이입이 될 수 있는지 화자와 대조가 되는지 그거 확인해야 되는 거거든. 화자가 쓸쓸해. 그러면 피곤하거나 쓸쓸해. 괴로워. 그럼 감정이입인 거고. 아니면 파초의 꿈은 가련하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표현돼서 화자는 쓸쓸하고 그러는데 파초는 신났어. 그러면 이게 대조가 되는 거고. 아무튼 화자의 정서가 관련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가볼게요. 남국을 향한 남쪽 나라를 향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남쪽 하늘이라고 하면 긍정적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뜻하잖아요. 남국을 향한 불타는 향수 불타는 향수 그리워한다는 거죠. 너의 넋은 수녀보다도 더 외롭다. 외로운 존재인 것 같아. 파초에 대해 이런저런 정보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조국을 떠난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향수를 느끼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더 외롭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소낙비를 그리는 너는 정열의 여인이랍니다. 나는 샘물을 길어 너의 발등에 붓는답니다. A 부분에 대한 표현상 특징 좀 이따 문제 나왔죠. 이제 밤이 차다. 나는 또 너를 내 머리맡에 있게 하고 싶어. 그러니까 같이 동병상련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내가 뭔가 이렇게 연민의 감정으로 이 파초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나는 즐겨 너를 위해 종이 되린 내가 너의 종이 되겠대. 너의 드리운 치맛자국으로 우리의 겨울을 가리우자. 아까 겨울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겨울은 부정적일 것 같죠? 겨울을 가리우자 이렇게 얘기했거든. 자 그러면 17번 문제를 봅니다. 17번 보면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봐봐. 파초를 또 머리맡에 둔다고 한 것을 보니 머리맡에 둔다는 것과 파초를 돌보겠다는 게 개연성이 있냔 말이야. 내 머리맡에 항상 두고 싶어. 내가 돌보고 싶어. 그래. 돌보고 싶다라고 하는 게 의미상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적절한 거예요. 정답 1번이 정답인 거죠. 1번 적절한 거죠. 2번 보면 파초를 위해 종이 된다고 한 것을 보니까 내가 파초를 위해 뭔가 되겠다고 하는 거니까 파초를 아끼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3번은 파초의 잎을 치맛자락으로 비유한 거 보니까 파초는 나에게 모성적인 존재라고 했는데 모성적인 존재. 자 여기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드리운 치맛자락으로 우리의 겨울을 가리자라는 게 있잖아요. 나를 감싸주거나 이러면 모성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여기서 파초는 가련한 존재고 불쌍한 존재고 내가 연민을 가지고 있는 존재란 말이야. 그러니까 모성적인 존재라고 하기는 좀 어렵죠. 모성적인 존재라고 하면 나를 감싸주고 보호해주는 존재인데 여기서는 오히려 내가 보호해주고 감싸주고자 하는 존재가 바로 파초니까 파초가 나에게 모성적인 존재가 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논리적으로 잘못된 거거든. 정답 3번이 정답이야. 나와 파초를 우리로 묶고 표현한 거 보니까 나와 파초에 대한 일체감. 우리의 겨울. 그래 파초 일심동체. 우리 둘 다 좀 뭔가 동병상련을 겪고 있겠구나. 그러니까 4번 선택지를 보니까 오히려 3번이 더욱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5번 보니까 파초와 나가 처한 상황이 차가운 겨울을 받는 거 보니까 시련과 고난의 상황에 놓여 있으면 알 수 있다. 겨울. 선생님 저는 겨울이 좋은데요. 그래 너 혼자 좋아하라고. 그러나 여기 시에서는 겨울을 가리우자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부정적인 이미지로 쓰였다는 걸 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 작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 작품을 보시면 김광균의 추천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공동묘지가 있던 서울의 한 마을이래요. 공동묘지 뭔가 죽음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산비탈엔 들국화가 화하고 누이 동생의 무덤 옆에 누이 동생이 죽었구나. 밤나무 하나가 어뜩 서서 바람열정마다 가득한 공주를 향해서 여인 가지를 내젓고 있답니다. 뭔가 이제 그리워하는 행위인 것 같기도 하고
누이 동생이 죽었는데 당연히 그리움의 정서는 당연할 거 아니겠습니까? 갈 길을 못 찾는 영혼 같아 절로 눈이 감긴다. 아, 공중을 향해 여윈 가지를 내젓는 게 바로 누군 것 같아요? 여윈 가지라고 했으니까 누이 동생인 것 같습니다. 왜? 갈 길을 못 찾는 영혼 같단 말이야. 죽었는데도 갈 길을 제대로 못 찾는다고 표현했으니까. 무덤 옆엔 작은 새내가 은시를 긋고 등 뒤에 서거기는 떡갈나무 수풀 앞에 차단한 비서, 차갑고단단한 비석이 하나 노을에 젖어 있었다. 흰 나비처럼 여인 모습 아울러 어느 무형한 공중에, 형태가 없는 공중에 그 체온이 꺼져버리며, 체온이 꺼졌다는 건 죽었다는 거겠죠. 밤낮으로 찾아주는 건 비인묘지의 물소리와 바람소리밖에 없어. 주위에 아무것도 없죠. 공동묘지고 아무것도 없고 죽은 누이는 그 무덤 속에 잠자고 있고, 그런데 영혼은 저승으로 가지 못한 것 같고, 이런 느낌이겠죠. 동생의 가슴 위엔 비가 내리고 눈이 쌓이고 적막한 황혼이면 별들은 이마 위에서 무엇을 속삭였는지 한줌 흙을 헤치고 나지막히 부르며 한박꽃처럼 눈뜰 것만 같아 서러운 생각이 옷소매에 스쳤다. 그러니까 서럽다라고 하는 게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나왔네요. 그죠? 그럼 18번 보겠습니다. 나의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 나의 시어를 보니까 환하고 아득한 등의 줄 표시는 시어의 느낌을 풍부하게 한다는 거. 저는 그런 느낌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거죠. 환하고 아득한 이거보다 화하고 아득하다라고 하는 그 뭐 낭송할 때 그 느낌 자체가 좀 더 이렇게 깊이감에 좀 젖어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드니 얘들아? 네, 그게 바로 뭐냐면 시어의 느낌을 풍부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겠죠. 밤나무의 여인까지는 쓸쓸하다. 이 화자의 정서는 끝까지 지금 쓸쓸합니다. 왜? 죽은 누이의 무덤 옆에 있잖아요. 당연히 쓸쓸하겠죠. 흰나비는 누이 동생의 여인 모습이다. 흰나비가 어디 나왔니? 흰나비처럼 여인 모습이라고 했으니까 3번 선택지 적절하겠고, 묘지는 당연히 화자가 죽은 누이를 떠올리는 건가 맞겠죠. 5번을 보니까 비는 별은 화자의 의지다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나 작품이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건 단 1도 없어요. 왜? 의지를 나타낸다라고 하면 너가 다시 살아올 거야 라는 믿음이라든가 슬픔을 극복할 거야 라는 믿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극명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밑에 세 번째 줄 비가 내리고 눈이 쌓이고 적막한 황혼이면 별들이 속삭이고 있고, 이럴 때 내가 무슨 생각이 들어? 서러운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8번에 5번 보면 화자의 의지를 상징한다는 말은 틀린 거고, 그래서 정답이 4,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알겠죠? 가사품은 뭐냐면 윤선도의 견회여라고 해서, 여러분 견회여는 마음을 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배경 이야기를 좀 알아야 되는데, 윤선도가 젊은 시절에 아주 상당히 좀 강직했나 봐요. 그때 당시에 이첨이라고 하는 권력자가 있었는데 상당히 좀 간신배였나 봐. 걔를 모함했어. 누가 윤선도가 임금님 상손 놀렸어. 이 사람 유배 보내세요. 근데 2주 만에 윤선도가 유배를 하게 된 상황이야. 그때 쓴 거야. 갑니다. 슬프나 즐거우나 옳다 하나 외다 하나. 외다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당연히 대칭 구조잖아요. 슬프다 즐겁다 옳다 외다 잘못되다 그릇되다 이런 뜻이야.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얘들아. 고전은 내 몸에 하올 일만, 내 몸에 할 일 동그라미죠. 그게 당연히 임금에 대한 충성이었죠. 내 몸에 하올 일만 닦고 닦을 뿐이언정 그 밖에 연함은 일 이외의 일 이런 뜻이거든. 연함은 일 세모쳐 붙기. 그 밖에 연함은 일 이외의 일이야 분별할 줄 있으라 걱정할 줄 있겠냐. 걱정 안 한다. 그 외에 이외의 일들은 관심 두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내일이 망령된 줄, 망령되다 바보 같다 이런 뜻이거든. 내일은 동그라미일까 세모일까? 망령되다고 표현했으니까 세모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여기서 내일이 망령된 줄을 나라고 하면 모르게 나도 알아. 나도 바보 같은 건 줄 알아. 근데 밑에 봐봐. 내 마음 어리석기도 누굴 위한 탓이야? 임을 위한 탓이거든요. 임을 위해 한 일이거든. 내 일은. 그러니까 이건 긍정이죠. 그러니까 이점을 상소한 일이니까 아무가 아무리 일러도 아무리 말해도 아무가 세모 쳐봐. 이것도 역시 이이천에 한 패 걸릴 것 같아. 아무리 일러도 이미 헤아려보세요. 저 억울합니다. 저 임금 위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추성 진호르밖에 울어 얘는 울면서 예단 뭐냐 울면서 가다 이런 뜻이거든. 울면서 가는 저 시냇물아 울면서 가고 있으니까 감정이입이겠죠. 무음물이라 무엇하려고 주야에 흐르느냐 밤낮으로 흐르느냐
임향한 내 뜻을 쫓아 그칠 뉘는 여기서 뭐뭐 할 때 이런 뜻이거든. 그칠 때를 모르는구나 이런 뜻이야. 임을 향한 내 뜻을 쫓아 그칠 때를 모르는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매는 길고 물은 멀고 어버이 그리워하는 뜻은 많고 하고도 역시 많다는 거니까 많다는 게 얼마나 반복되겠어요? 어디서 외기러기는 울고 가고 있습니까? 외기러기도 울고 가고 있으니까 감정이입이겠죠. 어버이 그릴 줄을 처음부터 알았지만 그리워한 줄은 처음부터 알았지만은 임금을 향한 뜻도 하늘이 삼겼으니 하늘이 만들어주셨으니 진실로 임금을 잊으면 그것이 불효인가 하더라. 즉 어버이 그리워하는 건 처음부터 알았어. 태어날 때부터 어버이 그리워하거든. 임금을 향한 뜻도 하늘이 만들었으니까 진실로 임금을 잊는다면 그것이 불효야. 그러니까 충성하고 임금에 대한 충성하고 부모에 대한 효도는 동급이다. 동격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14번 가와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건데 3번이죠. 나와 다에는 화자가 대상을 만날 수 없는 정황이 나타났다. 당연하죠. 왜? 나에서는 누이가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견해어에서는 어디 가고 있는 겁니까? 저기 유배지를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임금을 볼 수 없는 상황이니까. 또 누구냐? 저기 어머니도 볼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정답 3번. 그 다음에 가와 나를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건데 가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현실 상황의 변화를 기대하는 태도가 나타나 있다고 했는데 5번 뭐냐면 우리의 겨울을 가리우자라고 의지적인 태도가 나타냈어요. 청유형하면 의지적인 태도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에서는 변화됐으면 현 상황을 안타까워하고 있죠. 왜? 죽은 누이가 다시 살아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실 상황을 안타까워하는 태도 맞죠. 정답 5번. A, B의 공통된 표현상의 특징.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 정답이네요. 감각적 이미지. 둘 다 A에서는 시각적이고요. B에서는 울면서 간다 그랬으니까 울으면 우리가 청각으로 들리는 거니까 감각적이겠죠. 그것도 가능하겠다. 둘 다 의인법도 쓰였네요. 네, 그런데 그건 없으니까 아무튼 정답 2번이 정답입니다. 19번 볼까요? 다의 각수를 연결하여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잘 봐요. 이런 게 중요하거든. 옳다 하나 외다 하나는 이수의 아무가의 행위로 볼 수 있다. 누가 아무가 아무리 말해도 저 사람 뭐라요? 아니에요 잘못됐어요 막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잖아. 그거는 아무가의 행위로 볼 수 있다. 아무가가 누군데? 여러 간신배들이거든요. 간신배들이 그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아무가의 행위로 볼 수 있다. 맞고 이런 게 중요하다고. 이수의 망령된 내일은 동그라미여서 센 거였어요. 얘들아. 동그라미였죠. 내 뜻은 뭐야? 삼수의 내 뜻. 어딨니? 임양한 내 뜻이니까 동그라미죠. 그러니까 상반된 거 잘못됐죠. 그러니까 정답 2번이 정답이야. 삼수의 추성은 사수의 매와 물에 의해 그림의 대상으로 먼 공간으로 인식된다. 맞고요. 사수의 뜻은 오수의 뜻과 와서 더 확대된다고 해. 오수의 뜻은 뭔데요? 임금을 향한 뜻. 어버이 그리워하는 뜻에서 충성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거니까 확대되고 있는 거죠. 5번에 임금 향한 뜻은 일수의 내 몸의 할 일을 직접적으로 내 몸에 할 일만 한다. 이게 바로 임금을 향해서 하는 거니까 적절하죠.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5회 강의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